오늘이 제가 죽기로 예정된 날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저를 죽이기로 한 날이에요.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려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방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제 이름은 박정호예요. 올해 84살이에요. 40년을 기자로 살았어요. 펜 하나로 온갖 악당들과 싸워왔지만 제 인생 마지막 전쟁은 이 요양병원 7번 방에서 시작되었어요.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해요. 제 오른손은 이불 속에서 뭔가를 꽉 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처음 손이 떨린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타자 소리가 불규칙해졌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잔을 들었을 때도 손이 떨려서 커피가 쏟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80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파킨슨병 초기 소견이 보입니다. 아직은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전쟁터도 가봤고 독재 정권 고문실도 겪어봤거든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올 때는 왠지 쓸쓸했어요. 2주 후, 그날도 저는 집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같은 줄을 3번째 읽고 있었어요.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들 정민이가 큰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상자에 실버케어 안심벨 세트라고 크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정민이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하는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약 먹으니까 별일 없더라. 정민이가 상자를 거실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설치해 드릴게요. 혼자 계실 때 넘어지시면. 정민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그 상자를 탁자에 내려놓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상자를 보다가 아들을 봤어요. 정민아. 네. 엄마 병원비. 많이 들지? 정민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들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다는 걸요. 그보다 아버지, 혹시 요양병원 같은데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침묵이 흘렀어요. 결국 온 거예요. 이 말이 요양병원? 아니, 그게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매일 오기도 힘들고 수진이 엄마도 아프고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알겠다, 정민아.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아버지, 괜찮아. 내 사정도 이해해. 좀 알아볼게. 정민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해하는 얼굴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앉아 책장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공책 수십 권이 빼곡했어요.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록 1998년
40년 기자 생활 중 제가 가장 아끼는 취재 노트예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김순자 72세 치매, 요양원. 가족 1년째 면회 없음. 좋아하는 음식 팥죽. 매일 창가에서 딸 기다림. 이만수 68세 독거노인. 매일 공원 벤치에서 비둘기 모이 줌. 외롭지 않으려고라고 함. 박영희 75세 무연고 사망. 유품 낡은 가족사진 1장뿐. 장례 참석자 0명.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수십 개의 이름들이 보였어요. 신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기억해주지 않는 이름들을. 저는 평생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언젠가 이 노트의 주인공이 될 줄은요. 노트를 덮고 가방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디를 가든 이 노트는 제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봤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협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정민이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요. 은빈 요양병원 입원 날. 2주 후 정민이의 차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동네였어요. 단골 슈퍼, 매일 산책하던 공원, 친구들과 바둑 두던 경로당. 이제 이 풍경들과도 작별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다 왔어요. 차가 멈췄어요. 트렁크에서 짐 가방을 꺼내는 정민이를 보며 저도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눈앞에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보였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은빈 요양병원 어르신을 가족처럼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아버지, 여기 시설 되게 좋다고 소문났어요. 원장님도 대학병원 출신이시래요. 그래. 건물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긴 한데 뭔가 이상했어요. 정문 위에 CCTV가 보였어요. 주차장에도 건물 벽면에도 여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요양병원 치고는 보안 시스템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기자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뭐가 이상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어요. 밝고 깨끗했어요. 하얀 벽, 화사한 조명, 곳곳에 화분들. 일반 병원보다 훨씬 쾌적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과하게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전시용 공간 같았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름표에 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 최연이에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너무 밝았어요. 마치 백화점 안내원처럼 과하게 친절했어요. 40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겨요.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 간호사의 미소는 연기 같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원장님 모셔올게요. 최연희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박정호 선생님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제가 원장 최민석입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최민석 원장의 손은 부드러웠어요.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희 병원에서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자제분이 자주 오시나요? 다른 가족분들은요? 이상했어요. 보통 의사라면 제 건강 상태나 병력을 먼저 물어봐야 하는데 가족 관계를 먼저 물었어요. 아들이 바빠서 자주는 못 올 겁니다. 처가 아프기도 하고요. 원장의 눈빛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어요. 관심이 번쩍 드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뭔가 확인한 사람처럼. 아, 그러시군요. 거의 혼자 오신 거나 마찬가지시네요. 그 말에 뭔가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가족처럼 정말 잘 모셔야겠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동정도 아니었고 환영도 아니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순간적이어서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연희 씨, 박 선생님 병실로 안내해 드려요. 네, 원장님. 최연희 간호사가 앞장섰어요. 정민이는 제 짐을 들고 따라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깨끗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창가에 앉아 계신 환자분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환자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요. 무표정하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고, 어떤 분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시설이 좋은 요양병원이라면서 왜 환자들이 저렇게 생기가 없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르신은 3층이세요. 여기가 제일 조용하고 좋은 층이에요. 최연희 간호사가 말했어요. 3층 복도도 깨끗했어요. 하지만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이제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방이에요. 문에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7번. 최연희 간호사가 열쇠로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간호사실에서 복도로 고개를 내민 간호사들이 보였어요. 그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40년 기자 생활이 헛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 그 말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어르신, 병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7번 방입니다. 간호사 최연희 씨가 제 짐을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간호사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7번 방이네. 원장님은 왜 자꾸 거기에 배정하시는 거야? 쉬 들려. 최연희 씨가 황급히 뒤돌아보며 동료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지요. 40년 기자 생활이 헛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숨기려는 것을 찾아내는 게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7번 방이 뭔가 특별한 방입니까?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더니 최연희 씨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일반 병실이에요. 햇빛도 잘 들고 좋은 방이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 그녀도 그랬어요. 병실은 확실히 깨끗했습니다.
창도 크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지요. 하지만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 착각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송기철 씨라고 하셨는데 8개월째 입원 중이라고 했어요. 새로 오셨군요. 몇 호실이신가요? 7번 방입니다. 그 순간 송기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저를 놓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그 방에 들어가셨구먼.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쉿, 여기선 말 못해요. 나중에 정원에서 만납시다. 식사 후 저는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4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송기철 씨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 말 잘 들으세요. 그 방, 불길한 방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송기철 씨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김영수 씨가 그 방에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요. 그 다음에 이정자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열흘 만에 폐렴으로 가셨어요. 2달 전엔 박순태 씨가 뇌졸중으로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노인들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3분 다 나처럼 혼자 온 사람들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송기철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3분 다 들어가실 때는 멀쩡하셨어요. 나보다 건강하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갑자기, 그때 멀리서 간호사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송기철 씨가 황급히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 조심하세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패턴이었어요. 같은 방,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 1달 이내에 급작스러운 죽음. 제가 40년간 기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이 3번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 밤 10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방 앞에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어가는 소리. 박정호, 이제 시작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파킨슨병은 초기라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손이 약간 떨릴 뿐이지요. 40년간 탐사 보도를 해온 기자로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요. 어르신, 아직 안 주무세요? 야간 당직 간호조무사가 물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지요. 잠이 안 와서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집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다가 간호사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었어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환자 기록부가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40년 기자 생활이 헛된 게 아니지요. 자물쇠 여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7번 방 기록을 찾았습니다.
송기철 씨가 말한 대로였어요. 김영수 입원일 2023년 10월 5일, 사망일 10월 12일, 사망시각 새벽 3시 20분. 이정자 입원일 2023년 12월 3일, 사망일 12월 15일, 사망시각 새벽 2시 40분. 박순태 입원일 2024년 1월 20일, 사망일 2월 8일, 사망시각 새벽 3시 50분. 모두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일지를 확인해 보니 3번 모두 야간 당직이 김수진이었어요. 김수진. 그녀가 범인인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순수해 보였거든요. 며칠간 저는 김수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과는 달랐어요.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밤마다 울면 손을 잡아주며 달래주는 모습을 봤어요.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비상계단에서 김수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나 요즘 너무 이상해. 우리 병원에서 계속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저는 계단 아래 어둠 속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다른 병원도 그렇다는 거 알아. 근데 너무 자주 돌아가셔. 그것도 다 7번 방에서. 원장님한테 이상하다고 말씀드릴까 했는데 괜히 문제 일으키는 애가 될까봐 무서워. 김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직 서는 날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싶어서 밤마다 잠을 못 자겠어. 내가 미처 못 본 게 있는 건 아닐까? 전화를 끄는 김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김수진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녀도 저처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원에서 산책하던 김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불편한 게 아니라 7번 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어르신도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네. 그리고 수진 씨도 그렇다는 걸 압니다. 김수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40년간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김수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병원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드디어 동료를 찾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때였어요. 이번 5일째 밤, 김수진 씨와 함께 조사하기로 한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잠들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자는 척하면서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내고 있었어요. 새벽 2시 50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간호사들의 가벼운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무겁고 느린 발소리였어요. 남자의 발소리. 발소리가 제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자는 척 했어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요.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살짝 눈을 떠봤어요. 원장 최민석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가 제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왜 원장이 새벽에 환자 병실에? 최민석 원장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희미한 복도 불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주사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자는 척해야 했어요. 지금 깨어나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원장이 제 팔을 만지려는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김수진 씨의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미리 약속한 대로 그녀가 순찰을 도는 척한 거였어요. 최민석 원장이 황급히 주사기를 주머니에 숨기며 방을 나갔어요. 수진 씨,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나? 7번 방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려고요.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셔서. 아, 그래. 내가 확인했으니 됐네. 가보게. 원장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잠시 후 김수진 씨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봤어요, 수진 씨.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음 날 낮, 김수진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원장실에 들어갔어요. 청소하는 척 하면서요.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이 100년처럼 느껴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파킨슨병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정원에서 김수진 씨를 만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봐요. 김수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서류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계약서였어요. 상단에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공급 대상간, 신장, 각막, 심장. 단가간 5천만 원, 신장 4천만 원, 심장 1억. 월 목표량 최소 2건 이상. 손이 떨렸어요. 이건 의료 폐기물 처리가 아니었어요. 장기 매매 계약서였어요. 다음 사진도 봐요, 어르신. 김수진 씨가 화면을 넘겼어요. 두 번째 사진. 병원 내부 문서였어요. 각 병실마다 상태가 적혀 있었어요. 1번 방 대기, 2번 방 대기, 3번 방 부적합 간경화, 4번 방 부적합 당뇨, 5번 방 대기, 6번 방 부적합 고혈압, 그리고 7번 방, 7번 방 수학방.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조건 독거노인 연고자 없음, 건강상태 양호 장기 적합도 어등급 이상. 수학방이라고요? 사람을 마치 농작물처럼. 어르신, 다음 거. 정말 끔찍해요. 김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 번째 사진을 넘겼어요. 화면에 표가 하나 보였어요. 제목이 수학 완료 기록 2022년-2024년이었어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2022년 5월 김철수 76간 신장. 2022년 7월 박순희 72 각막 신장. 2022년 9월 이영호 80 심장. 계속 내렸어요. 2023년 3월 정미자 74간 각막.
2023년 6월 최동식 79 신장, 각막. 더 내렸어요. 2023년 10월 김영수 78간, 신장. 김영수. 송기철 씨가 말했던 그분이에요. 6개월 전에 7번 방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던. 손가락을 멈췄어요. 2023년 12월 이정자 73 각막, 신장. 이정자 할머니. 2024년 2월 박순태 75 심장, 간. 박순태 씨. 송기철 씨가 말했던 세 분 모두 여기 있었어요. 명단을 처음부터 다시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1. 총 15명이었어요. 15명의 노인이 지난 2년 동안 이 병원에서 세상에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어르신, 마지막 사진이 남았어요. 김수진 씨가 화면을 다시 넘겼어요. 네 번째 사진. 제목 수학 예정 명단. 맨 위에 이름 하나가 보였어요. 박정호 84세. 입원 일 2024년 4월 10일. 건강 상태 양호 파킨슨 초기. 장기 기능 정상. 연고자 아들 1명 접촉 빈도 월 1에서 2회. 적합도 어등급. 수학 예정일 2024년 4월 25일. 오늘이 4월 22일이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은 단 3일.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김수진 씨가 황급히 바쳤어요. 어르신, 어떡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김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돼요. 왜요? 빨리 하지 않으면 어르신이 위험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게 부족해요? 다 찍혀 있잖아요. 수진 씨, 제가 40년 기자 생활을 했어요. 이 정도 증거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어요. 김수진 씨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거예요. 그러면 저 사진들을 조작이라고 우길 거예요. 불만을 품은 직원이 합성한 거다. 환자가 치매로 망상을 한다. 온갖 핑계를 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장을 잡는 겁니다. 현장이요?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잡아야 해요. 그래야 변명할 수 없어요. 김수진 씨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르신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제 다음에 또 다른 노인이 7번 방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수확될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이만수 할아버지처럼, 박영희 할머니처럼, 제가 평생 기록했던 그 이름 없는 노인들처럼. 수진 씨, 네 어르신,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서재에 있는 낡은 공책들을 찾아주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적힌 공책들이요. 왜요? 무슨 일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요. 김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르신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수진 씨. 솔직히 인정했어요. 8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전쟁터에서도 고문실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왜?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데요?
여기서 도망쳐서 안전하게 사는 건데 매일 밤 꿈에 15명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냥 뒀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김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게도 똑같은 꿈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돌아가신 분들, 혹시 제가 뭘 놓친 건 아닐까?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으면 살릴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래서 해야 해요, 수진 씨. 우리가 해야 해요. 밤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25일. 김수진 씨가 중얼거렸어요. 모레예요, 어르신. 알아요.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40년 동안 진실을 파헤쳐온 기자로서 이게 제 마지막 기사가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15개의 이름. 김철수, 박순희, 이영호, 정미자, 최동식. 한 명 한 명 이름을 읽었어요. 소리 내서요. 김철수 어르신, 박순희 할머니, 이영호 어르신. 이분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할아버지였고, 할머니였을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도 있었을 거고, 즐겨 듣는 노래도 있었을 거고, 소중한 추억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그냥 수학 대상이었어요. 간 5천만 원, 신장 4천만 원, 심장 1억 원. 사람이 아니라 가격표였어요. 어르신들, 제가 꼭 밝혀낼게요.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제가 세상에 알릴게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가 그랬는지 다 밝혀낼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도 이 달을 봤을까요? 마지막 밤에. 이정자 할머니도 이 달을 봤을까요? 박순태 씨도 눈을 감았어요. 모레면 제 차례예요. 4월 25일. 제가 수학대기로 예정된 날. 하지만 저는 순순히 당하지 않을 거예요. 40년 동안 펜으로 싸워왔던 기자로서 이번에도 싸울 거예요. 마지막까지. 4월 23일 아침,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약을 먹었는데 1시간쯤 지나니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간호사 최연희가 제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두 개로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심약을 먹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서 벌레가 기어 나오는 것 같았고 천장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 좀.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건 약물이다. 약에 뭔가 탔어. 40년 기자 생활 중 납치당해 약물을 주입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최민석이 눈치챈 겁니다.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 때 김수진이 왔을 때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손짓했습니다. 약 받고? 김수진이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 왜 이러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안 돼. 원장이 약을. 김수진이 제 약봉지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1시간 후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르신, 약에 할로페리돌이랑 근육이완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정신과 약이에요. 파킨슨 환자한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앞당기자. 하지만 어르신 상태가 내일이면 나도 끝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김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약을 바꿔치기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밤에 하는 거예요. 오늘? 네. 제가 당직 일정표를 봤는데 오늘 밤 원장님이 직접 당직을 서요. 평소에는 절대 안 그러시는데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좋아. 오늘 하자. 김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오빠가 탐정 일하거든요. 이거 빌려왔어요. 야간 촬영되는 거예요. 침대 옆 화분에 숨겨놓을게요. 녹음기는 어르신 베개 밑에 넣어드릴게요. 음성 인식 녹음기라서 소리 나면 자동으로 녹음돼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 씨, 내가 제정신일 수 있을까? 약 때문에. 김수진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어르신, 오늘 저녁부터는 제가 드리는 약만 드세요. 제가 진짜 약으로 바꿔놓을 테니까요. 그럼 새벽까지는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장이 의심하면 제가 연기할게요. 어르신이 약 드시고 정신 못 차리시는 것처럼요. 저는 김수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28살 젊은 여성이 자기 일자리를 어쩌면 목숨까지 걸고 저를 도우려 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르신이 죽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계속 죽을 거예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죽이는 걸 방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김수진이 바꿔치기한 약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소등 시간. 김수진이 마지막으로 제 방에 들렀습니다. 어르신, 카메라는 화분에, 녹음기는 베개 밑에 있어요. 제가 복도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위험하면 즉시 뛰어들어 올게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김수진이 나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84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된 적이 없었어요. 전쟁터에서도 독재 정권의 고문실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 목숨만이 아니라 앞으로 죽을 수도 있는 수많은 노인들의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 곧 온다. 새벽 3시쯤. 저는 눈을 감고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시작될 시간을. 문이 열렸어요. 최민석 원장이 들어왔어요. 저는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박정호 선생. 원장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운 분이야. 기자 출신이라면서 그 똑똑한 머리로 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주사기를 꺼내는 소리. 수진이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거 다 알아. 그 순진한 애가 선생 편을 든 거지. 괜찮아. 둘 다 오늘 정리하면 돼. 원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장기 상태가 아주 좋더군. 84세 치고는 말이야. 간하고 신장은 팔 수 있을 거야. 5억은 받겠네. 바로 그때 저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 말 잘 들었습니다. 원장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베개 밑에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어요. 5억이라고 하셨죠? 제 장기값이요. 이거 다 녹음됐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 노인네가 복도에서 김수진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에요. 빨리 오세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다 당신들 짓이었구나. 순간 원장이 제 목을 움켜잡았어요. 꼼짝 마. 움직이면 이 노인 죽는다. 문이 열리고 경찰과 김수진 씨가 들어왔어요. 손들어. 최민석, 당신 체포한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 사람 죽여. 원장이 주사기를 제 목에 갖다 댔어요. 차가운 금속이 목덜미에 닿았어요. 원장님, 제발요. 김수진 씨가 울먹였어요. 이 주사기에는 염화칼륨이 들어있어. 주입하면 10초 만에 심장마비야. 저는 일부러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을 더 심하게 떨었어요. 심장이. 약 때문에. 가만히 있어, 노인네. 심장이. 온몸을 떨며 발작하는 척했어요. 이 노인네가 미쳤어. 원장이 당황해서 잠깐 힘을 늦추는 순간 전력을 다해 몸을 옆으로 던졌어요. 주사기가 공중에 날아갔어요. 지금이야. 경찰관들이 원장에게 달려들었어요. 놓아. 너희들이 뭘 알아? 원장은 경찰에게 제압당했어요. 김수진 씨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8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끌려가던 원장이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박정호, 당신 같은 늙은이는 어차피 쓸모없어. 죽어도 되는 인간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쓸모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당신 같은 악마를 잡는데 이 늙은이가 쓸모 있었잖습니까? 복도에 다른 환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송기철 씨도 보였어요.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안도감 때문에. 김수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르신,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3개월 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지난 2년간 은빈요양병원에서 15명의 노인이 살해되고 그분들의 장기가 불법으로 매매되었어요. 피해 금액만 72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건 15개의 생명이었어요. 저는 매일 그분들의 영정 사진을 봤어요. 김영수, 이정자, 박순태, 그리고 제가 모르던 12분.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김수진 씨가 위로해줬어요. 어르신 덕분에 앞으로 죽을 뻔한 수십 명을 구한 거예요. 맞았어요. 최민석의 수첩에는 수학 예정 환자가
23명이나 더 있었거든요.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최민석 원장 무기징역, 간호사 최연희 징역 15년, 행정실장 징역 12년. 선고가 내려지는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최민석이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원망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 봤어요.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책을 쓰기로 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펜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제목은 7번 방의 기억 84세 기자가 밝혀낸 요양병원의 진실이었어요. 석 달 동안 매일 썼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15분의 삶을 하나하나 복원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니. 김영수 씨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잘못은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대신 아버님 이야기를 책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언론이 들썩였고 국회에서는 요양병원 관리 감독 강화법이 발의됐어요. 김수진 씨는 내부 고발자로 보호받으며 새 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어르신, 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잘 선택했어요, 수진 씨. 어르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에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다시 은빛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새 원장이 부임했고 병원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송기철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 선생님, 오셨군요. 송 선생님, 건강하시죠? 덕분에 잘 지냅니다. 7번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새로운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희망의 방. 새 원장이 붙인 이름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환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한 방. 새로운 환자, 할머니 한 분이 책을 읽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TV에서 본 그분이시죠? 네, 박정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정원에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모든 방에는 기억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방은 15분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 위에 새로운 희망을 세울 거예요. 중요한 건 과거의 기억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바꿀 용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84세의 늙은 기자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펜의 힘을 믿는 것,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수진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르신, 오늘 첫 출근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